역사를 바꾼 한국 현대사 5장면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특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소재를 제가 추천을 받은 거예요. 제가 한 거는 아니고, 근데 막상 원고를 준비하니까 나 이거 잘못 뽑았다, 잘못 받아들였다, 이거 못한다고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한국 현대사라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길어요. 보통은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된 이후부터를 보통은 한국 현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전부터로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자, 한 70년 됐죠? 그리고 그 전으로 치면 100년이 훨씬 넘은 시간에서 딱 꼽아서 5장면만 뽑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2시간을 이제 강의 시간으로 받았는데, 참고로 저는 2시간 다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빨리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저녁 식사도 하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혹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셔야 되는데, 굳이 뭐 시간을 뺏고 싶지 않아요. 예. 근데 2시간 안에 이 한국 현대사 5장면을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였고요. 세 번째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유독 엄청 일이 많았죠. 그 중에서 5장면만 딱 꼽아서 얘기하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래서 안 받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미 받았으니 엎을 수도 없고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자 라고 해서 뭐를 기준으로 잡을까를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오늘의 강연이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채팅창을 좀 볼까요? 예. 효빈님 손 드셨고, 아이고 채팅창이 잘 안 넘어가네. 예, 임민영님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강연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공유를 하면은 해제가 되는구나. 자 잠시만요. 잠깐만요. 슬라이드 쇼가 잘 안 되네. 잠시 공유를 중지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한국 현대사의 5장면을 뽑는 그런 건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슬라이드 쇼를 다시 공유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그리고 오늘은 2021년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역량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거기에 초청을 해주신 서울혁신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특강의 강사로 좀 초빙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름은 여기 화면 밑에 있지만 이종우라고 하고요. 상지대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손들기 기능 있으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 한 분? 없네요. 예. 한때 나는 꼼수다라는 것이 굉장히 붐을 일으켰던 팟캐스트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라디오 서른도님도 손 드셨네요. 감사합니다. 라디오라든지 라디오 방송 음성 파일을 만들어서 라디오처럼 진행을 한 음성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팟캐스트라는 것에 업로드를 하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효빈이님도 늦게나마 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거를 다운을 받아서 자기가 들을 수 있거나 아니면 스트리밍,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꼼수다가 한참 유행을 하고 나는 꼼수다의 유행을 타고 여러 팟캐스트 방송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EJ라는 박사와 이 작가의 EJ라는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한국 현대사를 주로 다루는
제가 공교롭게도 한국 현대사 전공이 아니에요. 제 전공은 근대 이전의 문화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학을 전공했고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 한국 종교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역사학 전공이다 하면은 학부 때는 적어도 하나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외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 일본의 역사, 한국의 역사 다 알아야 되고 시대별로도 저 고대사부터 최현대사까지 다 들어야지 졸업이 되는 시스템들이 많으니까 저도 뭐 학부생 수준에서는 역사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수업도 듣고 관심도 있어가지고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쨌든지 역사와 관련된 제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대사 쪽에서도 조금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강연 기회를 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EJ라는 팟캐스트는 근현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립운동 아니면 나쁜 사람들 아니면 잊혀졌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팟캐스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에서 뭔가 일을 하는데 제가 백수 시절이었죠. 백수 시절이었나 학교를 제가 한번 잘렸거든요. 이유도 모르고 학교를 한번 잘렸었는데 이렇게 있다가 전화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잡음이 들어오고 전화가 중지가 되기도 하고 뭔가 화면이 확 전환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야, 네 전화 이상하다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국정원 요원 여러분, 저 말고 이동영 작가, 저랑 같이 팟캐스트 했던 이동영 작가 전화기를 파야지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내 전화 그만 파세요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일을 하면서 팟캐스트를 했고 그 팟캐스트가 꽤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런 경력이 있다. 그래서 제 소개는 그 정도로 해두고요. 다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전환할게요. 오늘 이야기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헌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시작은. 그리고 이 헌법 속에서 역사적 장면을 뽑아내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현대사의 굴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5장면만 딱 뽑아가지고 뭘 얘기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뽑지라고 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헌법 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뽑은 5장면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한국전쟁,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87 민주항쟁 이렇게 보면 4가지죠. 근데 3.1운동 0.5,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0.5, 5.18 광주민주화운동 0.5, 87 민주항쟁 0.5 하면은 5가지가 된다고. 의미가 0.5 얘기가 아니라 0.5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는 굉장히 큰데 묶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묶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리하는 순서로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특강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담은 헌법 전문을 통해 한국 현대사에서 결정적인 5장면을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헌법 전문,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미리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나 혹시 자제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헌법은 다 읽어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헌법을 읽으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상적인 모습을 지향하고 있는 나라인지가, 그리고 그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졌다. 이런 나라가 탄생했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5장면을 꼽는 기준은 헌법 전문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꼽은 5장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헌법 전문에 담긴 역사적인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에서 역사적 중요한 5장면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구성원으로서 가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 특강하시는 분, 역사를 아는 것이 무슨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구성원으로서 가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역사라는 게 어떤 게 역사일까요? 오늘 동지네요. 팥죽들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순간도 역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탄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손을 들었다가 손을 내리면은 제가 방금 손을 들었다 손을 내리는 행위는 역사가 돼버려요. 째깍째깍째깍째깍 시간이 돌아감으로써 그 시간이 지나가는 순간 1분 1초는 전부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2021년 12월 21일 어제죠. 어제는 이미 역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역사를 안다는 것은 내가 방금 했던 무엇인가를 다시 되새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판단의 시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어떤 경영을 하시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결정을 딱 하는 순간 그건 이미 역사가 돼버려요. 되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행여 되돌이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되돌이켜버리면은 그것마저 되돌이킴 자체도 역사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판단을 한다는 것에 대한 무거움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역사를 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라는 것을 또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종교가 굉장히 장사를 잘하는 집단들입니다.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사람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자극해요. 이게 뭐냐? 언젠가 세상이 망할 수 있어. 너가 세상을 살면서 착한 일을 했으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했으면 벌을 받는데 죽은 다음에 지옥이란 데 갈 거야. 불이 막 타오르고 엄청 춥고 혀를 쭉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밭을 갈고 그런 형벌을 받을 거야. 그런데 아무도 그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서 동영상으로 휴대전화 쫙 꺼내서 사진 찍어와 라고 해서 사진을 가져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이 망한대요. 세상이 망할 거래요. 세상이 망하니까 너는 망할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믿게 됩니다. 그거에 홀려가지고 홀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닥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계획을 세우고 나는 이때까지 뭐를 하고 이때까지 뭐를 해서 언제 취직해서 몇 살엔 결혼을 하고 언제는 애를 낳을 거야. 이런 계획을 막 세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개뻘짓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을 살라고, right now, 지금을 살라고. 근데 지금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지나간 걸 보면 된다. 앞으로 닥치지도 않은 앞으로의 예언이나 미래에 홀리지 말고 지나간 것들을 봄으로써 판단을 해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중요하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혁신센터에 계신 구성원분들 굉장히 수많은 판단의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촉이 이래. 내가 볼 때는 이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다 맞추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성공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을 추천을 안 해요. 대신에 지나간 걸 돌아봐라.
얘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어. 어떤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어. 그런데 요 사건들을 봤을 때 지금 사건과 그때 어떤 사건이 유사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아는 게 여러 구성원분들이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린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거랑 비슷해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바둑을 두어보고 수도 없이 많은 게임을 해봄으로써 이 상황에 닥치면 요게 맞다는 것을 경험치로 알게 되죠. 그래서 역사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좀 전환할게요. 그래서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구성원으로서 가진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사가 꽤 쓸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헌법 전문을 통해서 알아보자고 했으니까 헌법 전문을 한번 알아봅시다. 손들기 기능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헌법 전문 혹은 헌법 전체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도 이윤기 선생님, 서른도님, 효빈이님은 아까 손든 상태에서 손을 안 내리신 것 같고, 예, 한 분도 없는 꽃미나님 읽어는 봤다고 말씀하셨네요.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본인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예. 꼬미남님께 읽어봤더니 어때요라고 물어볼 줄 아셨겠지만, 예, 그러지 않겠다. 불편하게 안 해드리겠다. 예. 최대한 학습자 중심으로 맞춰가지고 하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전문을 읽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이 웅장해져요.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1948년 7월 17일이죠. 제헌절. 제헌절에 헌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얘기는 뭐냐? 정부 수립 전에 법부터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당대의 유명한 헌법학자들, 법학자들이 다 총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대한 지식을 잘 아는 유명한 국회의원,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좀 좋다는 법은 다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문장 보면은 자, 한 가지 염두에 둘 거는 혹시 저도 몇 번 소송을 해봤지만 법하는 사람들은 꼬미나님 지금 채팅창에 저도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하려 했는데 예,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 또 하면요. 소송이나 뭐 아니면은 불미스러운 일 혹은 본인이 피해를 입어서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일 때문에 법원에 왔다 갔다 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특징이 있어요. 판사, 변호사, 검사, 이제 법을 가지고 다루는 사람들, 흔히 법비라고 그러죠. 이 양반들은 문장을 길게 써요. 한번 볼게요. 자, 화면을 다시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쫙 읽어볼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행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 1948년 7월 12일에 제정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 긴 문장을 이 긴 글을 한 문장으로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법을 할 때 법이라는 것이 흐름이 있어가지고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만연체라고 그러죠. 문장을 길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가끔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 이제 그 판결문을 읽는 것을 찍잖아요. 방송에 찍잖아요. 뭐 호불호가 있으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호불호가 있으시겠지만 박근혜 씨의 탄핵 결과가 발표가 날 때 헌법재판소장이 그것을 읽는 것이 방송이 됐죠. 근데 그때 이런 식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이제 방송이 되는 만큼 이제 법을 공부하지 않거나 법을 다루지 않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끊어서 가겠다. 근데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있는데 굉장히 어색해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끊어서 문장으로 짧게 가는 것을 법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색해한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결문 나오거나 이렇게 보면은 읽기 짜증나요. 저는 학생들한테 레포트 낼 때도 접속사 써가지고 뭐뭐 했고 뭐뭐 했다, 뭐뭐 했으나 뭐뭐 했다 이렇게만 쓰고 뭐뭐 했고 뭐뭐 했는데 뭐뭐 했다 3개 이상 접속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읽기 짜증나니까 읽히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법에서는 안 그렇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보죠. 다시 화면을 전환하겠습니다. 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자, 여기서 대한국민은이라고 나오죠. 대한민국은이라고 안 그래요. 이건 정확하게 사람을 향한 겁니다. 국민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 나옵니다.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조국의 민주적 개혁과 평화적 통일 뭐 이렇게 쭉 얘기 나오죠. 여기서 또 이것도 키포인트입니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적 폐쇄과 불의를 타파한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각 사람들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회를 균등하게 잡고 능력을 지금 최고도로 발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 가족, 뭐 자제분들이 있으신 분들 자제분들 아니면은 이제 동기들, 즉 형제, 자매, 남매 이런 분들 혹은 내 친구들 기회를 균등히 받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돼요.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돌아보라고.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은 여기입니다.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 지금 한창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이 화투장만한 화면으로 서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방역과 관련돼서 굉장히 크게 싸우고 있는 부분이 백신 패스입니다. 한쪽에서는 자유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유만 얘기하는데 여기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백신을 안 맞을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백신을 안 맞을 자유를 누리는 대신에 내가 백신을 안 맞음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군가에 옮겼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라는 얘기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권리에 따른 의무. 저는 그래서
자유와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유와 권리가 중요해지려면은 책임과 의무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해옵니다. 자,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전 이거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 게, 균등한가요? 어떤 사람은 100평, 200평짜리 집 플러스 13평짜리, 10평도 안 되는 원룸 몇십 채, 거기에다가 되게 고가의 아파트, 수십,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발 뻗고 잘 공간마저 부족한 곳도 자기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렌트하고 있죠. 국민 생활은 균등하게 향상되고 있습니까? 한번 묻고 싶고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이바지. 이제 슬슬 이런 의무가 우리에게 닥치고 있죠. 선진국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 이 얘기가 나오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저도 이제 뭐 저는 장수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별로 오래 살고 싶지가 않아요. 아프게 되면 짧게 아프고 후딱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걸어온 이 길을 따라서 내가 걸어오고 내가 했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생긴 이런 국가와 정치 체계를 어떤 사람은 짜잔하고 20살이 됐을 때 너는 어른이 됐으니까 이런 권리와 의무가 있어 라고 해서 딱 던져지게 돼요. 세상에 태어나는 신생아 아이들, 이 아이들은 자기가 부모를 고른 적도 국적을 고른 적도 없이 삶이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20대까지는 적어도 20대까지는 그냥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살았어요. 혼도 나고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막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서 또 던져져요. 이제 너에겐 권리와 의무, 자유와 책임이 있다. 그럼 지금 20대가 그 권리와 의무, 자유와 책임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안전과 자유와 행복, 밑에서 세 번째 줄 끄트머리에 있는 이거를 우리 자손들은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에 나오는 문장들이 굉장히 좀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아까 표현했지만 동시에 굉장히 좀 경건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이 헌법 전문입니다. 그리고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해서 쪽쪽쪽쪽 나가는 거죠. 그 조문들까지 전부 한번 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이고야 난리가 났네. 실행 취소를 막 눌러야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헌법 전문에서 제가 역사적 장면 5가지를 한번 뽑은 게 이렇게 됩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원래 이상하다.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를 얘기하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1945년 이후가 한국 현대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갑자기 등장해요? 라고 하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했다고 나와요. 4.19 항쟁을, 4.19 혁명을 꼽을 수 있겠죠. 자, 조국의 민주적 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이란 게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조국의 민주개혁은 이거하고 이어지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87 민주화 항쟁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평화 통일의 사명이라는 것은 자, 평화 통일의 사명이 있다. 우리는 꼭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통일됐으면은 이런 사명이 필요 없겠죠. 근데 분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명이 있다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국전쟁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하나하나 알아보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운동이 나왔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합으로 인해서 대한제국의 국권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은 대한제국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식민지조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제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한때 제국임을 자처하고 하늘의 자손임을 자처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고려시대까지. 그래서 고구려의 왕은 태황태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혹시 손들기 기능으로 손들어 보세요. 사극 보시면은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뜻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하와 폐하의 차이는 뭘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또 조선 왕의 자식은 남자 자식은 그래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은 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국 왕의 자식은 태자라고 불렀어요.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심지어는 중국 왕에게 절을 할 땐 5번 절을 해야 되는데 조선 왕에게 절을 할 땐 4번만 절을 하면 돼요. 예, 왕과 황제의 차이죠. 그런데 서른도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채팅창에 황제란 건 뭘까? 중국의 왕이죠. 저는 일부러 중국의 왕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황제라는 것은 뭐냐? 천손, 즉 하늘로부터 이 사람이 이 천하를 다스리 천하, 하늘 아래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늘로부터 받은 자를 황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뭐다? 중국의 왕이다. 중국 왕 이하는 전부 그냥 왕이다. 황제의 권한 안에 있는 왕이다. 그랬는데 대한제국이 조선이란 나라에서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꾸게 돼요. 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란 뜻입니다. 이건 뭐냐?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있었던 간섭에서 벗어나겠다. 이제 우리는 중국의 번방국이라고 그러죠. 중국의 번방국가가 아니라 우리는 제국이다. 중국이랑 맞닿아 있을 수 있는 제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선포를 한 겁니다. 왜? 그래야 일본이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거든요. 중국 청나라가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청나라고 받아야 돼요. 청나라 제도 써야 돼요라고 해서 일본이 조선을 먹으려고 하는데 잘 못 먹겠어. 그러니까 일단 청나라하고 한판 붙죠. 그래서 이겨서 청나라 쫓아내죠. 청나라 쫓아냈더니 러시아가 또 먹으려고 그래. 또 러시아랑 한판 붙죠. 러시아 입장에선 저 동해바다의 섬나라의 키도 조그맣고 왜소하고 코스 연기르고 다니는 외놈 원숭이들이 우리를 이기겠어라고 생각했다가 러시아가 개 박살이 나죠. 러시아도 아웃 쫓겨났죠. 그리고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을 혼자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을 결국에 먹어요. 그리고 대한제국이란 국가는 얼마 못 가고 다시 일본 식민지체의 조선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처음에 식민지가 된 다음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저 조선 것들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단통치란 게 이어지죠. 무단통치란 건 뭐냐면은 식민지 조선은 군인들이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라고 그러죠. 총독은 무조건 군인이 간다. 두 번째, 니네가 무슨 경찰이 필요하냐? 군인들이 경찰 역할을 해라. 그래서 헌병들이 가요. 군대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상황.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국민이 세금을 내서 정말 엄청난 무력을 군인에게 준 이유는 우리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고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준 건데 그거를 국민에게 총뿌리를 댔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진짜 그야말로. 일본이 조선을 개돼지로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만 말 잘못하면 헌병들이 후드려 패고 두들겨 까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식민지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조선은 중국 다음으로 중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중국 문화를 잘 표현하고 계승해서 더 발전시키는 중국 다음 가는 나라가 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가 돼요? 외놈이 되죠. 아유, 저것들 미개한 섬나라 것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의 지배를 받아요. 처음에 자존심 상하겠죠. 그러니까 1910년부터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통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헌병들을 투입한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료. 여러분들 혹시 여기 밀덕 계신가 모르겠어요. 전쟁사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 제1차 세계대전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히틀러 그리고 일본의 태평양 전쟁, 진주만 폭격 이런 것들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더 익숙하게 느껴지겠지만 1차 세계대전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왜 그러느냐? 1차 세계대전 때 지금 우리가 재래식 무기라고 부르는 무기들부터 정말 대량 학살의 무기라고 판단하는 그 모든 무기들이 거의 처음으로 사용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처음으로 사용된 게 전차, 우리가 탱크라고 부르는 전차, 그리고 비행기에 의한 폭격, 이 모든 것들이 실전에 적용된 게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또 독가스, 우리가 흔히 화생방이라고 그러죠. 독가스를 처음으로 화생방 무기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도 제1차 세계대전. 이게 무슨 의미냐? 각 나라가 자기 나라의 팽창, 자기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마구 나라의 몸집을 키우다가 몸집을 막 키우면 옆 사람을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거거든요. 편목구석,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정말 대량 학살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됐어요. 그렇게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에 각 나라의 학자들과 지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까지 학살할 수 있는가? 또 제국주의의 팽창으로 인해 우리와 얼굴색이 다르고 우리보다 힘이 약하다는 나라에 마구 쳐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탄압하고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서 나왔지? 라는 그 대량 학살 속에 그 7년, 9년에 가까운 전쟁을 겪고 나서 느끼게 된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들을 중심으로 식민지들은 독립을 시켜야 된다,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원칙이었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되자 조선에서도 우리 저 외놈들의 치하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최첨단 지식의 선구자였던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이 뭉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종교계 사람들. 개신교에 의해서 교육과 의학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개신교 신앙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무더기. 그 이전에 동학농민혁명 때 일본에 의해서 폭압적인 진압을 당하고 숨죽이고 있다가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바꾼 천도교 사람들 둘이 결합을 해서 우리 독립을 한번 외쳐보자. 미국에서 윌슨이란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도 얘기했다더라. 저 일본 놈들 도저히 내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전국에서 평화적 시위를 하자. 다른 종교 사람들도 좀 끌어들이자. 그래서 시위를 조직하자. 그때 당시만 해도 천도교가 전국에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신자 수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천도교의 조직력과 자금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들을 바탕으로 전국에 시위를 하자라고 몰래 뿌립니다. 그리고 고종이 죽고 고종의 임산일 직전인 3월 1일에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시위를 벌인 거죠.
그런데 3월 1일 하루 동안 만세 시위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3.1운동. 3월 거의 한 달 내내 식민지 조선은 시위판이었어요. 일본 물러가라고 시위하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거기에다가 헌병들은 총 쏘고 칼로 찔러 죽이고 제암리 같은데 교회당에 사람들 모아놓고 일본 군인들이 불 지르고 유관순 열사 17세 꽃다운 나이에 잡아다가 모진 고문을 가하고 그래서 죽이고 그게 한 달 동안 일어났던 거예요. 아, 유관순 열사는 더 늦게까지 감옥에서 투쟁을 했던 분이죠. 그리고 민족대표 33인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랬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화면을 다시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집니다. 독립에 대한 의지는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 독립에 대한 의지,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제각각 제각기 하고 있었어요. 한성정부라는 비밀 정부가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의 군대가 해산되고 그 조선의 대한제국 군인들이 무장투쟁을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 무장투쟁이 실패하면서 그들이 만주와 연해주로 피신을 가죠. 거기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죠. 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또 만주로 망명을 가서 여러 개별 정부들 독립운동 단체들이 생겨요. 그런데 3.1운동을 딱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우리 힘을 합쳐야겠다. 그래서 합칠 수 있는 사람 다 합치자. 그래서 나온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영화나 그런 것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아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임시정부가 세금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야지 나라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 실례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주민세 내셔야 됩니다. 돌렸다 어떻게 돼요? 일본한테 잡혀갈 거 아닙니까? 안 되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회영 선생, 우당 이회영 선생 같은 분들은 자기 그때 당시에 조선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였는데 자기 집안 재산 탈탈 털어가지고 독립운동하러 가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독립운동 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뭐냐? 마적이랑 별 차이가 없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무장독립 투쟁했다는 사람들 테러리스트다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빌미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담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은 독립군이 조직이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독립군들에게는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을까요? 지위가 높은 병장 정도 되는 사람이 상병 정도 되는 사람이 이등병 말았는다고 두들겨 패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군기 잡는다고 굴리고 그런 거 쉽지 않았어요. 왜? 독립군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자기가 자기 집 다 자기 무기 살 거 다 자기가 사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의. 옛날에 군대 체제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야 내가 고참인데 막 그러면서 두들겨 팼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해! 그리고 뒤집어 가겠죠. 군대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는 독립군에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럼 선생님 요새 군대에서 애들 막 괴롭히고 저도 군대 있을 때 되게 많이 맞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청년들을 일본군으로 끌어들이면서 이 조선놈들이 어떻게 할 줄 어떻게 우리에게 총칼을 거꾸로 들이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워 팬 겁니다. 조센징 하면서 그때 일본군에서 부역했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문화가 대한민국 군대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조선시대 이전부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전에 조선의 군대에서 기합 정도 주고 그런 거 있었죠. 근데 괜히 잘못 때렸다가는 군인들 반란 일으키고 안 해 그리고 그냥 가버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구타 가혹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안 돼요.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 군대 문화를 왜곡시킨 건 일제강점기다. 이 말씀 잠깐 여담으로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이후에 몇 번의 정치체제를 바꾸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독립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윤봉길 의사가 풍커우 공원에 폭탄을 투척하기 전까지 중국 정부의 협조도 못 받고 일본에게는 일본대로 일본의 탄압도 받고 그랬다가 결국엔 중국의 협조를 얻어서 조금 임시정부의 모습을 갖추고 무장독립주장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발생하자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게 영향을 끼쳤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현대사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카이로 선언이라는 그 선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명시가 되죠. 조선은 전쟁이 끝나면 조선은 독립시킨다. 일본의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만, 버마, 지금 미얀마,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싱가포르. 그러니까 연합군, 그러니까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를 전부 일본이 공격해서 일본이 뺏어요. 굉장히 식민지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콕 찍어서 어떤 나라는 독립시킨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게 조선이었다는 것은 임시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임시정부에 끊임없이 어필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임시정부가 연합군 측에 끊임없이 어필하고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상대에 싸우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어필했다는 얘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길어지겠다.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3.1운동이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가죠. 아니 한국 현대사에서 왜 현대 이전에 있었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요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김의독립선언서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이 채택해서 외쳤던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하면서 막 이렇게 읽어내려가는 거기에서 공약 3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약 3장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죠. 하나, 금일 5인의 착어는 5인이라는 것은 우리를 뜻하고요. 착어, 이 거사 3.1운동을 얘기해요. 만세 시위. 우리의 이 만세 시위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아까 보여드렸는데 제일 아랫줄 보시면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헌법에 3.1운동 독립선언서, 김의독립선언서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만큼 3.1운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자, 미국 독립기념일이 언젠지 아시는 분? 손들기 기준으로 손 들어보세요. 예.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이거든요. 근데 7월 4일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된 날이에요. 정부의 수립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정부 수립일을 기념하지 않아요. 그런데 7월 4일 독립기념일은 기념을 해요. 그것도 뭐예요? 독립선언서 채택한 날. 우리가 광복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부 수립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맥이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건국절이라는 것을 기념해야 된다. 대한민국 건국절이라는 것을 기념해야 된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건국절을 기념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또 한 가지, 건국절을 만약에 기념한다면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정해야 돼요. 헌법상. 1948년 8월 15일을 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헌법을 위반하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북한 간첩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절을 기념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요. 예. 화면을 다시 공유할게요. 다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미를 한번 보죠.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대한제국은 황제가 통치했던 나라고 조선이란 나라는 왕과 신분상 양반이고 유학을 공부했고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과거제도에서 뽑힌 그 신하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정과 공화정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 첫째, 신분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벽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차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위에서 군림하는 황제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해서 뽑은 사람들이 우리 대신에 심부름꾼으로 정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를 계승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 선거 관련돼서 이제 시국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왕을 뽑는 게 아니라 심부름을 뽑는 거다.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 모두 마찬가지다. 우리 대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분열되어 있던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역사,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어두운 면이 이거예요. 분열의 역사였다. 그런데 그 수많은 분열의 역사, 그 이후에도 솔직히 분열은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몇 면이 임시정부라는 그 조직을 쫓겨다니면서 굶으면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유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의 구심점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는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부정하겠다. 일제강점기를 청산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 우리가 일본 덕분에 근대화됐고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위안부는 다 자기 몸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이따위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역시 뭐다?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역시 이적행위자들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강연하시는 분 질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승만은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 독립운동을 했던 것도 있지요. 그런데 이승만이 했던 행위들을 봅시다. 첫 번째, 대통령제 고수. 나중에 김구 선생이 어떤 지위를 얻냐면은 임시정부 주석이라는 직위를 얻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임시정부에서 직위가 바뀐 것도 임시정부 내에서 헌법이 있었고 그 헌법을 고쳐가지고 국무령 제도나 주석 제도로 바꿨던 거예요. 왜 대통령제가 갑자기 국무령이나 주석 제도로 바뀌었나? 이승만이 자기는 대통령 아니면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 대통령제 안 하면은 나는 임시정부 안 참여할래. 그랬어요.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통이었던 이승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승만의 힘과 외교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대통령제 아니면 안 한다니까 따라야지 어떡해요. 아니 돈도 없고 임시정부에 돈도 없고 그리고 변변한 무기나 군인도 제대로 갖추기가 힘든 상황. 아니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그 장관이나 여러 독립운동가들 밥 먹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승만이라도 끌어와야죠. 그래서 그래 대통령제 하자. 그리고 대통령제를 했어요. 근데 이승만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외임 통치라는 걸 주장해요. 미국에다 청원서를 씁니다.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독립시키지 말고 미국이 일본 쫓아내서 일본 대신 미국이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편지를 써요. 이게 걸려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행복했을 수도 있을까요? 미국의 50 몇 번째 주가 됐으면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임시정부를 떠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세 번째, 탄핵당합니다. 이승만이.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어요. 이 얘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으로 한국전쟁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해방 이후 한국전쟁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참 고통스러운 역사가 이어지고 있죠. 잠깐만요. 한 시간 했구나. 예. 자, 고통스러운 역사가 이어지고 있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고향이 북쪽이신 분이거든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조금 많이 연로해지셨는데 걱정이에요. 사시는 동안에 고향 땅을 아마 못 가보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전쟁이 우리 역사에서 준 상처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전문에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자, 한국전쟁에 대한 객관적인 얘기는 다들 아실 겁니다. 해방 이후 식민통치가 이루어지고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 당시 소련, 지금 러시아라고 부르는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의 연맹체였던 소련, 그리고 남한은 미국이 식민통치를 하고 1948년에 남과 북이 각각의 정부를 선포를 하고 1950년에 6월 25일 일요일 북한 김일성 주도에 따른 기습적인 남침 공격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계속해서 밀리다가 유엔군과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유엔군의 지원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 유역까지 갔다가 중국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를 하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다가 이 상태에서 스톱! 하고 전쟁 좀 쉬자. 그래서 휴전이 이루어졌죠. 뭐 대략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전쟁에 관해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고 북한과 남한에 의해서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정말 많이 죽었고요. 예,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한강 인도교 폭파 현장이에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향해서 공격을 시작했을 때 손도 못 쓰고 후퇴를 하면서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게 돼요. 제가 이 사진을 하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서울을 수복해서 9.28 서울 수복이 이루어지죠. 그러다가 흥남부두에서 철수작전, 흥남 철수작전이 이루어지는 등 일사후퇴가 일어나고 그리고 휴전협정이 이루어진다. 대략적으로 이 4장의 사진으로 한국전쟁의 이야기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승만 얘기한 김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승만을 자유대안을 지킨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들을 하는데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교 폭파 사진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다 그랬죠. 한국전쟁은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없이 초반에 빨리 밀린 전쟁입니다. 이 인도교를 폭파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서울 시민이 몇백만이 됐다고 해요. 몇백만 중에 피난을 제대로 못 가가지고 북한 통치 아래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다리를 끊는 바람에 제대로 후퇴하지 못하고
거기에 고립되어 있던 몇 사단 장병들이더라. 사단 병력 하나가 거의 날아갔어요. 그래서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건 이상하다. 아무리 병력이 밀리고 우리에게 전차가 없고 북한에 비해서 전차나 전투기가 없다 그래도 이렇게 빨리 밀리는 거는 전쟁 구조상 말이 안 된다. 누구의 무능이냐? 국군 통수권자의 무능이다.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우리를 지켰던 것은 이승만이 아니라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건강하니까 나가겠다고 얘기했던, 싸우러 나가겠다고 얘기했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얘기했던 학도병들이에요. 그들을 뒤에서 지원해주고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들, 간호부대라도 나가겠다고 했던 여성들, 그들이 자유대한을 지킨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승만이 나라를 지킨 게 아니에요. 이승만은 나라를 말아먹을 뻔했어요. 자유대한을. 또 한 가지, 부산의 정부가 후퇴해서 남한 정부가 부산에 후퇴를 해서 부산에 차려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출근길에 국회의원들을 버스를 통째로 폭파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왜? 이승만이 개헌해가지고 대통령 또 하려고. 전쟁의 와중에. 이런 얘기를 여담으로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정치 편향적인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리고 지금 요 시기는 이승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화면을 공유할게요. 그래서 한국전쟁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미소 간의 대리전이다. 이건 제3차 세계대전이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의 패권을 독일과 그 독일의 연합인 삼국 반공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난분하고 있었던 것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과 소련으로 다시 나눠지게 됐다. 언제 붙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이 한판 붙어본 거예요. 남한과 북한을 시켜서. 3년 동안의 전쟁에 이렇게 많은 무기와 많은 군인과 많은 국가가 개입된 전쟁은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그 이후에 하나 일어난 게 베트남전이었는데, 베트남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전 그리고 걸프전 이때 일어났던 전쟁들도 이때의 규모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치열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많은 파괴가 일어나는 전쟁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당사자들이 나서진 않은 전쟁이었다. 두 번째, 남북국 시대 이후 천여 년 만의 분단이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그리고 가야 요 네 나라가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신라의 삼국 통일에 반발한 고구려의 유민들과 말갈족이 연합해서 발해를 세우고 남쪽에 신라, 북쪽에 발해가 있었던 남북국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북국 시대가 나중에 발해는 거란족에 의해 멸망하고 신라는 후삼국으로 나눠졌다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라고 했던 사람 밑에 있었던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발해의 유민들을 받아들이면서 고려가 생기죠. 그 이후 조선시대까지 두 나라 합쳐 1000년 동안 있었는데 그 두 나라 합친 1000년 동안의 나라가 분열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 일제식민지, 일제강점기 지나고 1000여 년 만에 분단이 된 사건이에요. 세 번째, 남북한 공이 독재 정권이 정착했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김일성의 독재가 김일성이 독립운동에서 뭔가를 한 게 크게 없었고 당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북쪽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위상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한국전쟁의 패배의 책임을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회주의 계열 자신의 정적에게 몰면서 수많은 정적들을 죽이고
김일성이 독재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남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승만이 해방 이후, 여기 한국전쟁 1953년 휴전 이후에도 약 7년 동안 더 대통령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이러한 독재 정부의 유지를 위해서 한국전쟁이 일으킨 결과는 굉장히 독재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였으니 그게 바로 메카시즘이라는 겁니다. 이 메카시즘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체질적인 두려움, 이런 것들을 뜻해요. 레드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보통. 독재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하게 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빨갱이다. 이 얘기가 분단으로 인해서 처음 일어나게 돼요. 북한도 마찬가지. 제 남조선 인사들이다. 제 남조선에서 뭐 하려다가 우리의 과업을 실패했다. 제 미국 프락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정적들을 제거하게 돼요. 예, 위에 세 가지 다 좋습니다. 뭐 좋은 게 아니라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제일 아픈 건 이거예요. 이산가족과 인권의 말살. 이념 간의 대립, 미소 간의 전쟁, 그리고 독재자들의 전쟁 사이에서 힘없는 국민들만 많이 죽어나갔죠. 심지어는 자신들의 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유 없이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사건들이 한국전쟁 전후에 계속 일어나죠. 보도연맹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상 코발트 광산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있었던 무차별한 민간인 학살, 남한 군인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이런 것들이 한국전쟁의 와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되죠. 그 결과 한국 사회가 풀어야 되는 숙제를 남긴 사건이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아직까지도 김일성 개새끼 해봐라는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질문으로 던져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면접 볼 때 사상 검증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나 사상에 따른 취업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도 사상 검증이 이루어지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만 잘못하면은 너 빨갱이니? 아마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뭔 서울혁신센터에선 빨갱이 새끼를 강사로 데리고 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저는 다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구가 다 이루어진 것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옳다 그르다 문제는 약간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더 뻗어나가지 못하게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유일하게 열애가 되는 게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한 얘기. 참고로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고요. 미국에도 독일에도 사회당이 있고요. 전 세계 우리의 우방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다 공산주의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공산주의자임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만 뒤집어 엎지 않을 뿐 그들도 정치적인 행위를 민주적인 체제 안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인정이 안 되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이승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4.19 혁명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이승만은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죠. 언제까지? 1960년까지. 그 전에 몇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이승만과 이승만 부역 세력들에 의한 독재 정치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4.4.5입 개헌안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제를 폐지한다. 즉 우리 역사의 첫 번째 대통령은 몇 번이고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개헌하는 거예요. 아니 첫 번째 대통령이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무슨 왕 뽑습니까?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개헌안을 내고 그게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 내부에서도 난리가 나요.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 부결이 됐는데 수학자를 동원해서 이거 반올림하면 통과된 거 맞다라는 식의 논리. 그래서 4.4.5입 개헌안이 통과가 돼서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 그때 당시에 이승만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유력한 상대 후보였던 신익희 선생이 해공 신익희 선생이 갑자기 유세열차에서 사망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선거철이 왔어요. 이번에는 조병옥 박사가 출마하는데 조병옥 박사가 또 미국에서 병치료하다가 사망해요. 이승만의 당선은 기정사실. 그런데 이승만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승만이 갑자기 죽어도 부통령이 승계할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부통령 선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때 당시 부통령 후보는 이기붕이었어요. 이기붕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엄청난 부정선거를 일으키니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였어요.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왼쪽 사진, 화면의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산 앞바다에 시체가 하나 떠올라요.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떠오르게 돼요. 최루탄은 보통 어떻게 쏘냐 하면은 아시겠지만 최루탄을 이렇게 위로 쏜 다음에 시위대 뒤로 넘겨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오게 해서 그 가스가 시위대에게 퍼지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저렇게 눈에 박혔다는 건 뭐냐? 조준해서 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이 진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분노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화면을 그리고 그때 당시 경찰은 이들에게 4.19 혁명, 4.19 이 김주열 열사 이후 일어나는 시위에 대해서 총과 곤봉으로 무력으로 진압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겨요. 어느 정도로 전국적이었느냐, 어느 정도로 전국민적이었느냐. 오른쪽 화면 보시면은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 우리는 민주정의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어리죠.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왼쪽에서 두 번째 시위자를 보면은 다 뚫어진 티셔츠 입고 시위에 나서죠.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대학 교수단, 각 대학 교수단이라고 이제 피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포의 피해 보답하라 라고 하고서 양복 입은 교수들이 시위에 나서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승만은 하야를 발표하고 이기붕은 자신이 이승만의 양자로 보냈던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첫 번째 제1공화국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이 하야 발표를 한 다음에 이승만이 하야하고 떠났을 때 박수를 쳤다고 얘기를 해요. 잘 가라고 얘기했다 그러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4.19 혁명 일주일 뒤인 4월 26일 하야 발표를 할 때 이승만의 동상을 끌어가지고 탑골공원에 있던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려가지고 부시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돼요. 전국의 이승만 동상이라든지 이승만 관련된 것들이 다 부셔지고 사라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4.19 혁명의 의미를 한번 보죠.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외침이라든지 시위는 그 연원을 저는 동학농민혁명부터 봅니다. 인내천 사상, 즉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신분제가 없고 여성들의 권위가 올라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게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의도였고요. 그리고 1차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있었던 동학의 자치조직인 집방소에서 그런 것들이 시험적으로 일어나요. 민주혁명이었습니다. 3.1운동, 민주공화국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잇는 또 하나의 혁명이 바로 4.19 혁명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두 번째 줄, 독재자를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린 사건이 이게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얘기하는 영국, 그리고 민주주의를 종교처럼 생각하면서 탄생한 민주공화국인 미국에서도 시민들의 힘으로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사건은 쉽게 발견할 수 있지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에서 발생한 최초의 시민혁명입니다. 해방 이후에 먹고 사는 게 급하다고, 독립 이후에 정부를 수립하고 국가체제를 운영하는 게 급하다고 시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것은 굉장히 오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네 번째, 4.19 혁명 이후에 시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받아안지 못했습니다. 누가? 정치권이.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건 알고 있고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정부가 제2공화국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뭐였습니까? 5.16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다음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87학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4.19 혁명 이후에 제2공화국 민주당 정부가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안지 못했죠. 자신들의 정치 투쟁에 몰입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독재자를 끌어내렸다는 그 중요한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시위를 통해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많은 시위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선생님 전근 가지 않게 해달라고 시위를 벌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도 시위가 많으니까 제2공화국 기간 동안에 하도 시위가 많으니까 시위하지 말아달라고 시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쿠데타 일어날 수 있다. 계속해서 쿠데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막상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는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민주당 장면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수립해가지고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나라를 좀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군사 쿠데타 한 방으로 다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민주당 정부의 플랜은 박정희 정부가 한 것처럼 바뀌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 최대 업적으로 제2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나오는데 그거는 언제? 박정희가 뒤집어 엎었던 제2공화국에서 다 이미 계획 짜놓고 하려고 했던 거다. 화면을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그렇게 박정희 독재정부가 시작이 됐죠. 경제개발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많이 발전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한국전쟁에서 자유대한민국을 막아낸 거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고 얘기했지,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바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에요. 산업역군들. 그리고 그 힘든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으면서 자식들 밥 먹이겠다고, 그리고 가족들 건사하겠다고 자기 몸 버려가며 일했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 삼촌
형님 삼촌, 숙모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이 부분 얘기할 때는 항상 좀 걸리는 게 있는 게, 그래도 박정희가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 도장을 자기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 역군들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 크게 할 말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전적으로 박정희가 독재를 해서 이만큼 우리가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는 절대 부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 각종 인권 탄압, 그리고 자기의 독재 권력 합리화를 위해서 박정희가 세 번째 삼선에 나왔을 때, 후보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선거에 나서는 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박정희가 삼선까지만 하고 안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선이 끝날 때쯤에 뭐를 했느냐? 유신개헌을 하죠. 선거에 나서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왜? 선거가 없어졌으니까. 유신개헌으로. 그리고 거의 영구 집권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민주화 요구에 휘말리고, 화면을 다시 공유할게요. 자신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서울의 봄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민주화 요구가 봄을 터지듯 일어났는데, 그때 갑자기 정치군인들, 하나회를 중심으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군인들이 자신의 상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강제로 연행하면서 사건이 시작이 되죠. 그게 바로 12.12 군사 쿠데타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12.12 군사 쿠데타 직후의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잠깐만요. 여기 전두환 씨 보이고, 여기 노태우 보이고, 그리고 정호용이 어딨지? 하여간 여기 허화평 허삼수 같네요. 이쪽에 이학봉 허화평 허삼수 같네요. 그리고 황영시, 이런 당시 정치 군인들이 기념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집권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5월 17일까지 비상계엄을 해제하라고 시위를 벌이고,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봄 시위 때 걱정하지 마라, 비상계엄 곧 해제하겠다, 약속한다 라는 말을 듣고 시위대가 물러나자 그 비상계엄을 바로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에게 공수부대를 파견해서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죠. 이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미는 첫 번째 줄 보시면은 독재 정권의 메카시즘 이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버립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돼.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빨갱이들이야. 너 빨갱이 아니야? 이 한마디면은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두 번째,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지역 차별과 지역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지역 차별이란 말을 많이 써요. 전라도 지역과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은 갈등이 아니라 전라도가 일방적으로 차별을 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역 갈등이라는 얘기를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 굉장히 오랫동안 광주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사람들은 아픔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시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툭하면 나오는 홍어드립,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에게 쓰이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계기가 돼요. 세 번째,
역사의 왜곡이라는 것과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맞부딪히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살아있고 엄밀하게 사실로 밝혀진 얘기들을 왜곡시키면서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는 정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는. 근데 표현의 자유에는 아까 제가 헌법 얘기했잖아요.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표현의 자유랍시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전 책임을 엄중하게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신군부 독재의 강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동안 그 공포스러움 때문에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에서의 학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말을 못하는 사람들 글로 인해서 신군부 독재 정권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일어났던 게 각종 해금, 금지된 거를 풀어주는 것, 3S 정책이라고 그러죠. 스포츠, 스크린, 섹스, 예,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풀어주면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게 하는 시기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른쪽은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할 때의 모습인데 바덴바덴에서 당시 사마한치 IOC 위원장이 서울을 개최지로 확정했을 때 여기 정주영 씨 보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니들이 독재를 제대로 하려면은 니들이 정치 체제를 유지하려면은 올림픽 같은 거 하나 열어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납니다. 뭐 간첩 조작 사건도 일어나고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연금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때 당시 독재와 독재에 부역했던 세력들은 대규모로 불을 쌓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독재 정부에 항거하는 사람에게 성적인 학대를 조사 과정에서 일으키는 사건도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권인숙 사건이죠. 이분이 권인숙 씨, 지금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변호했던 분이 바로 이분, 돌아가신 조영래 변호사, 그리고 전직 서울시장이자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이런 분들이 이 사건에 열심히 참여를 하게 되었죠. 이때 당시에 권인숙 선고문 사건에서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이제는 빨갱이들이 성까지 자기 무기로 삼아가지고 정부를 엎으려고 그런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었던 대학생들이 대대적으로 시위에 나서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영화 1987에서 보셨지만 박종철 열사가 고문의 물고문 과정,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을 시작으로 87년에 민주항쟁에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가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위가 점점 전국으로 확산되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넥타이를 맨 사람들, 직장인들까지도 시위에 나서면서 학생층에서 일어났던 시위가 학생과 일부 민주화 운동하는 지식인층에서 일어났던 시위가 전 국민으로 퍼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두환 독재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87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한번 보죠. 군부 독재에 대한 시민으로부터의 저항이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칼 들 군인 되게 무섭죠. 총 한 방만 맞으면 내가 죽는데. 근데
그 무서운 군부 독재를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한 사건이죠. 두 번째, 학생과 지식인 중심의 민주화 운동이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교를 90년대 중반에 다녔는데 90년대 대학교 얘기를 하지 말고 군대 얘기를 해야겠네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전체에서 50%는 대학을 안 나왔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중퇴하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나머지 50% 가운데 50%는 또 전문대학 다니던 분들이었어요. 그 나머지 50%가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한 25% 정도 우리 부대의 25% 정도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학을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내가 대학생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식인의 굉장히 중요한 계층이었죠. 화면을 다시 공유를 할게요. 그리고 각종 의미나 정책, 아까 얘기했지만 프로스포츠의 육성, 영화산업 육성,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 해제 등을 통한 성매매 시장에 대한 방치, 이런 것들, 즉 우미나 정책,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었다. 그리고 경제 고도 성장성에서도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었다. 당시에 삼자현상이라고 달러 환율, 유가, 물가가 굉장히 낮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두환 정권에서 삼자현상을 이용해서 경제를 잘 발전시킨 게 전두환이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썼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제학 쪽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경제 발전 못 시키면 그게 바보 같은 정치인이었다. 누가 와도 그때는 될 판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역시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맨날 야근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우리의 이제는 한 삼촌 세대 정도 내려가나요? 삼촌이나 고모 세대 내려가나요? 아니면 형 누나 세대 내려가나요? 그분들이 그 삼자현상에서 돛과 추진체 역할을 한 사람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공유할게요. 화면 전환합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죠. 시간 많이 지났네.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헌법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헌법은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모든 사회적 폐쇄가 불이 타파됐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요 세 가지, 이 네 가지, 자유가 조화를 바탕으로 뭐 이런 얘기들. 제가 다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헌법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사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경제 관련된 얘기가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밑에 뭐 IMF 관련된 얘기,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 경제 발전에 대한 이야기, 역시 혁신센터 계신 분들이니까 이런 얘기가 더 관심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중간중간에 잠깐 얘기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세 번째, 한국 현대사의 특징 한번 보죠.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사에서 보면은 독재 정부와 시민들의 응전,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참고로 시민 얘기하는 김에 서울특별시의 시민 혹은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사람들, 서울특별시에 사는 사람들,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에 사는 사람만 시민이 아니에요. 시민이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그 연원을 따질 수가 있는데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이란 표현을 쓴 거고요. 화면을 다시 공유할게요. 시민들의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의 응전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다. 두 번째, 우리 한국 현대사의 특징은 저항과 단결의 조화가 있었다. 민주화 운동도 있었지만 IMF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태가 있었을 때 전 국민이 나서서 언론에서 그랬대요. 한국에 저렇게 숨겨진 금이 많은지 몰랐다고.
나라 한번 살리겠다고 돌반지 팔았던 시기. 2002 월드컵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단결해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단결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 그리고 저항과 단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신 잘 맞으면서 국가 방역 정책에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제일 원하지 않는 것은 언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과거사는 제대로 청산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에 가까운 역사를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우리 사회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게 부역했던 매국노들, 그리고 독재 정권에서 시민들을 탄압하고 목숨을 빼앗으면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이 이루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짧게나마 질의와 응답을 한번 받아볼게요. 질문 있는 분들 질문해 주시고요. 딱 5초만 받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늦은 시간까지 어저께 아니 이윤기 선생님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저 눈썹 문신 원래 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상처가 있거든요. 이 상처 때문에라도 제가 눈썹 문신을 합니다. 이게 관상학적으로 안 좋대요. 예, 눈썹 문신 한 거 맞습니다. 예, 또 질문 또 5초만 받겠습니다. 예, 없으시면은 늦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뭐 재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강연 들어주시느라고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예, 늦은 식사하시는 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하루 일과 잘 정리하시고 예, 하루 일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